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동서양 리더십 고전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7월 그리고 8월에 걸쳐서 동양 제왕학의 표준으로 꼽히는 책이죠. 이 정관 정요 읽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당태종이 창업군주 그리고 수성군주 이 두 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사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보통은 창업군주는 자신의 몫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왕조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훌륭한 수성군주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구군이 결정되곤 하는데 네. 당태종은 아주 예외적으로 두 가지에 다 능숙한 면모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업을 할 때는 활과 칼을 손에 잡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이후에는 손에 책을 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감히 직언할 수 있는 신하들을 등용해서 널리 등용해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갔던 그런 일종의 리더십 시프트를 성공했던 면모를 다루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렇다면 당태종이 인재를 널리 등용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서 인재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혹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른바 인재 등용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디선가 듣기로 당태종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요즘의 용어로 치면 작은 정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태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능한 관리 수만 명보다 유능한 관리 한 명이 낫다. 그러면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을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천장의 양가죽이 여우 겨드랑이 털 하나만큼보다 가치가 있지 않다. 여우 가죽이 훨씬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털 천장보다 여우 겨드랑이 털 한 가닥이 더 비싸다 뭐 얘기하는데 다소의 과장이 있습니다만은 당태종이 신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관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무능한 사람들로만 가득하면 안 돌아간다. 유능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정부 조직을 이 유능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으로 꾸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관직이 몇 개나 필요한지 최소한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몇 개의 관직이면 되는지를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신하들이 쭉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폐하, 문관과 무관을 통틀어서 640개의 관직이 필요합니다. 관직 640개. 맞네. 많다고 생각되시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기준 말고. 그렇죠. 당시에 그리고 인구수 말고.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아. 중국입니다. 당나라. 이른바 중원 잘못 생각했네요. 예, 중원 대륙 국가 단위의 공직, 공직의 숫자, 관직의 수가 640개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인 거죠. 네. 그 이전에 당태종 이전에는 관직, 공식적인 관직, 그러니까 이 관직으로 임명되는 것 외에 그 밑에서 보조하는 고용직들이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관원 명부에 들어가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도성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황제가 임명한 관직을 맡은 사람의 숫자가 당태종 이전에는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걸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거죠. 그러네요.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네, 640개의 관직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태종의 방침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직을 주는 게 아니라 설사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만약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알짜배기로 엘리트로 뽑아서 한 사람이 2-3개의 관직을 겸직하게 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기조는 조선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조선에서 보면 유명한 재상들이 2-3가지 관직을 겸직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집니다. 다만 조선과 당나라의 차이가 있었다면 조선이 그렇게 했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관리들을 고용하고 녹봉을 줄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조선이 되게 가난한 정부였기 때문에 네. 작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유교적인 이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교적인 이상은 백성을 편안케 해야 된다.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백성을 편안케 해야 된다.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백성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 세금을 줄이니 국가의 재정이 풍요롭지 않게 된다. 국가의 재정이 많지 않으니 많은 공무원을 고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백성을 편안케 해야 되니 제한된 인원이 백성들을 위해서 두세 가지 역할을 맡아서 분골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당나라도 어느 정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태종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소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수만 명을 쓰는 것보다 확실한 한 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네. 실은 창업군주에게 이것이 선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창업 공신들 있잖아요. 이른바 함께 일을 도모하고 세웠던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왔던.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자리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정권을 우리나라에서도 큰 선거가 있으면 큰 선거에서 사람들이 줄을 쫙 나눠 섭니다. 줄을 나눠서 서는 이유는 현실적인 동기는 사실 내가 줄 선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나도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무언가 역할을 자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네. 당태종이 창업을 할 때 그를 도왔던 측근들 중에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뭡니까? 처음에는 창업군 줄 때 네, 말을 타고 무기가 있었죠. 그렇죠.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고 이른바 사람 잡는 일을 이제 잘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물론 변방을 지키는 일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하긴 했겠지만 혹독하고 극심한 내전을 통과하면서 당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그 사람들이 역할을 같이 한 이후에는 그만큼의 군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정에 바로 투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 수성 공신으로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좀 낮긴 하죠. 안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 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명신 방현령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창업의 공신들을 뒤로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리하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당태종은 굉장히 어찌 보면 과단성 있는 구조조정을 성공한 거죠. 잭 웰치라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네. GE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주저앉아 갈 때 다시 한번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기업가인데요. 그 잭 웰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중성자탄 잭입니다. 중성자탄 잭? 예, 중성자탄 폭탄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다이너마이트 잭이 아니고 중성자탄은 치명적인 겁니다. 중성자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네. 탱크 바깥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중성자가 탱크의 장갑을 뚫고 들어가서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무자비한 대량 살상 무기다라는 거죠. 네. 잭 웰치가 지휘를 다시 일으킨 방법이 뭐냐 하면 대규모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그렇게 보면 당태종이 창업 공신들 중에 그 수성에 재능이 있는 일부는 끝까지 같이 가요. 그런 사람들 끝까지 같이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자리를 보장해주는 사람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허. 개인적으로 보면 서운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필요한 지도자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숫자는 작아도 확실하게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하를 고를 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에게 네.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가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당태종의 비결이 따로 있군요. 예, 당태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올리는 거죠. 네. 권문 귀족들을 볼 때, 이제 귀족들을 살펴볼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관직에 누구를 추천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경우에 이럴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 집안 사람, 측근을 추천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걸러야 되는 거죠. 걸러야 된다. 나와
친소 관계가 없어도 유능한 사람들을 애써 찾아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또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물건을 관찰해야 된다. 물건? 예, 즉 재산. 아, 부유한 재산. 사람이 쌓아둔 물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모았는지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자인데 여전히 자기에게 득이 되는 뇌물 같은 것들을 탐닉하고 이런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안 되죠. 걸러내야 되겠죠. 걸러야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평범한 사람들 볼 때. 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관찰하라. 좋아하는 일. 예, 평상시에 예를 들면 네. 이럴 수 있어요. 부자는 아이고 제가 부자는 누가 봐도 제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모르죠 뭐. 아 모르십니까? 부자의 기준이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우리는 부자야. 그래서 네. 아니야. 왜요? 어떤 사람이 부자야 그럼? 그래서 그 떠먹는 요구르트를 뚜껑을 열어서 혓바닥으로 뚜껑을 핥아 안 먹지 먹는 않고도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아빠는 핥아 먹으니까 부자가 아니야. 그리고 아들아 더 큰 부자가 있단다. 더 큰 뭡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야? 뚜껑을 따서 뚜껑만 핥아 먹고 뒤를 버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란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긴 했지만 자 평범한 부자 사람들은 되기 어렵네. 평범한 사람들도 돈 좋아하죠. 하지만 좋아하죠. 돈이 없잖아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부자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관찰할 때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선호하는가. 그러니까 당장 그것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막 돈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휴식 시간에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근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하는 활동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와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영상 편집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회사에 나서 영상 편집만 하고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퇴근해서 쉬는 시간에 휴일에 이 사람이 휴일인데 등산을 간다. 휴일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찐이지, 사람인 그러면, 거죠. 진짜. 그러니까 평민은 그들이 평시에 좋아하는 일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그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표시가 납니다. 그저 그 스펙이 필요해서 교육기관에 뭐 대학원이라든지 다른 교육기관에 학점만 올려놓고 학위만 취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그 사람의 말에 그 학문의 용어 혹은 그 학문의 향기,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배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학문을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집니다. 일반인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쓰는 단어들이 한 500에서 1000단어 정도 된다고 해요. 간단한 일상적인 단어들만 쓰는 거죠. 그런데 독서하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어휘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어휘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용어가 어떤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쓰는 언어는 너무 일상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수준 낮고 저열한 의견만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 말을 보고 이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부류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네. 빈곤한 사람은 그가 받는 물건을 관찰해야 된다. 이거는 역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빈곤한 사람들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가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빈곤해도 이런 부정한 것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불이한 재물은 받을 수 없다라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받아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받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생활이 궁핍하다라는 이유로 거절해야 될 부정한 것들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그 관성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천한 자는 그가 하지 않는 일을 관찰해야 한다. 하지 않는 일? 예.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수록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승진을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포자기에 빠져서 회사 생활을 아주 태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우들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가지 관찰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해서 6관이다라고 합니다. 6관. 예, 이 6가지 장단점을 6가지의 이제 관찰 포인트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등용해야 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6가지 내용도 있지만 저는 시험에 대한 얘기가 좀 꽂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다고 유능한 인재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시험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내용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 당태종이 신하들에게 유능한 인재들을 두루 추천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유능한 인재 목록이라고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니 당태종이 보기에 이놈들이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이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그 2가지 특징을 제외하면 자기가 보기에 별로 유능한 인재가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풍채가 좋고 그리고 문장이 아주 번드르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네. 문장이 좋다. 문장이 번드르르하다는 거는 지금의 시험과 다르죠. 선발 방식이. 과거에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주로 그들이 경전을 얼마나 능통하게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문장을 얼마나 잘 짓는지 이게 시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 허우대가 멀쩡하다라는 거 면접에 능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의 품성을 좀 제발 살펴라. 품성. 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거쳐왔는지 그 사람의 품성을 살펴서 좀 추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공정성, 사람을 뽑는 것에 있어서 혹은 선발 혹은 평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제일 공정한 제도가 뭐야? 라고 하면 시험 딱 쳐서 시험 성적으로 1등부터 정원까지 딱 끊어서 가는 게 제일 공정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성향이 강한 강하죠.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성향으로 똘똘 뭉친 직업군들도 있기도 있죠. 합니다. 시험으로 선발된.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업군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 있잖아요. 네. 근데 임명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명직 공무원들 중에서 좀 소위 고급 공무원 혹은 특별히 좀 더 어려운 시험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들을 우리가 흔히들 고시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고시 출신들이 선출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공무원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뭐 다른 뭐 심지어 대통령의 일까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야, 저거 5년짜리밖에 안 되는 게, 4년짜리밖에 안 되는 게 우리처럼 엘리트 시험을 통과한 우리가 나라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거야. 너희는 4, 5년밖에 못하지. 우리는 한 번 뽑히면 계속 가고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막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번 통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험 이후에 시험을 한 사람이 그 시험을 잘 치고 그 라인을 통과하는 것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물론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시선과 경륜을 꾸준히 획득했느냐?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오히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십 시프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 쳐서 자기가 특수한 직업을 수행할 때,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했었던 그런 역할들, 그러한 그 역량들만 가지고 선출직 공무원의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당태종이 품성을 좀 봐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품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걸어온 궤적을 봐야 되거든요. 다행히 현대 사회는 일반인들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걸어온 궤적을 확인하기가 좀 쉬워졌어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가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네.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아주 큰 직장에서 큰 역할 어느 뭐
대기업이나 큰 방송사의 뭐 사장 정도까지 했던 사람 이 정도면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 정도면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근데 과거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중학생 때 선생님께서 딱 기록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준법 정신이 심각하게 미비되어 있다. 이런 과거의 행적에 대한 품성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개인적인 성공에 있어서는 유능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규칙과 제도,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애써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당태종의 정관정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죠. 자, 어렵게 사람을 얻어도 이 길러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요긴한 조언들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아까 우리가 신화를 볼 때 6가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6관. 네. 근데 또한 신하들이 훌륭한 신하가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또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6정과 네. 6사가 있는데요. 네. 올바른 것 6가지. 신하들이 추구해야 될 성장하는 공무원 혹은 성장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올바른 것 6가지. 그리고 사악한 것, 피해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가지를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네. 저는 딱 하나만 한 6사 가지. 가운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사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세태의 흐름에 따라 부침하며 일이 발생하면 관망할 뿐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는 조금도 없다. 이러한 신하는 숫자만을 채우는 신하다. 뭐 뒤에 보면 뭐 나쁜 짓을 하는 신하들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사악한 것 6개 중에 제일 으뜸이 가는 게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신하가 아니고 관망.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자리만 지키는 이른바 복지부동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책임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헌법에 규정된 각 사람의 권리에 따라서 정당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를 받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될 텐데 특정인에게 아주 특별 계급처럼 다른 대우를 해주면서 자기에게 통보도 되지 않고 나 모르게 이런 일이 진행됐을 때 그러면 그 원칙에 충실한 공무원, 원칙에 충실한 지도자라면 이거 올바른 일이 아니야. 왜 나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 밑에 애들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잘못 건드리면 내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서 그냥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임기만 채우려고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 사악한 신하, 6종류의 사악한 신하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부동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악한 신하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안 되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관정료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정관정료의 작가 그리고 정관정료의 주인공인 당태종과 위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창업과 수성군주 이 군주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리더십 시프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신하를 어떻게 어진 신하를 어떻게 등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후계자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 후계자 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였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